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여러 불만을 갖고 살기도 하죠. 불만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욕망일 겁니다.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면 불만이 생길 수도 없겠죠. 불만은 제품을 개선하도록 하고 꾸준한 자기 발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불만이라는 그림자가 현실까지 덮어버리면 우리 삶은 아주 어두워질 겁니다. 아주 작은 불평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순간에도 산통을 깰 수 있는데요. 산의 진미를 먹다가 갑자기 작은 돌 하나를 씹는다면 어떨까요? 그 돌 하나 때문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것인가? 다시 맛있는 음식에 집중하고 행복을 누릴 것인가? 그것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마음속에서 불만이 올라오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더 나은 만족을 위한 성장의 동력인가? 아니면 이 순간을 갉아먹는 정체의 비용인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10월 16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굉장히 쉽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커피 쿠폰을 하루에 40분께 엄청나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됐죠. 해서 서울 명동을 비롯해서 도심 상권이 좀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화장품 매장, 또 먹거리 매장 이런 데 중국어 안내문이 붙어 있고요. 또 결제 관련 홍보물도 눈에 많이 띄는데요. 또 편의점이랑 숙박업계 매출이 이전보다 2자릿수 이상 늘었고요. SNS에는 한국에 가면 꼭 사야 할 쇼핑 리스트 이런 영상들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여행을 즐기는 손님이라는 중국 관광객을 이르는 그 낱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요커라고 불렀는데요. 이제는 그 한자로 놀 유자와 손님 객자를 중국어로 이렇게 부르는 그 두 글자로 우리는 표기를 하는데요. 두 글자 하니까 4616님 면세라고 부르시네. 요즘에는 면세점보다는 시내 편의점을 더 많이 간다고 하죠. 이 중국 관광객들이요. 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중국 관광객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쿠폰 매일 40분께 보내드립니다. 또 그 밖에도 다양한 선물이 있고요. 참고로 KBS 콩은 늘 열려 있는데 오늘 이 시각 현재 유튜브가 접속 오류를 나타내고 있죠. PC, 모바일 등등해서 유튜브 영상 재생이 안 되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서 라이브 채널들도 지금 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언제 재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KBS 콩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이 뜨겁습니다. 네, 다우 지수는 0.04% 하락했고요. S&P 500 0.4%, 나스닥 0.66% 상승했습니다. 은행들 실적 발표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기술기업도 실적 괜찮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있어서 이게 나스닥과 S&P 500 상승했는데 그 미중 무역 갈등 좀 심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우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제가 장 초반에 보니까 한 1.5% 가까이 올랐는데 네. 상승폭을 줄이면서 0.6%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이 참고로 이제 한국과 미국 양국은 3,500억 달러란 투자를 놓고 한미 통화 수화풀 개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 아마 우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라고 밝혔고요. 저는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면서 조금 그 우려감을 좀 덜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과의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향후 10일 내 무언가를 예상한다라고 말했어요. 네. 그래서 분위기 굉장히 좋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관련해서 선물로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갑자기 또 그래서 이제 베센트 장관 예상이 안 됩니다. 베센트 장관 말을 보면 이거 뭔가 그 선불로 내는 3,500달러 내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 쪽의 요구가 좀 받아들여지나 싶은데 또 트럼프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우리 협상의 여지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직까지는 마무리가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10일 내로 뭔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현대차가 8.5%, 기아가 거의 7%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요. 이 시각 현재 3,700 가나요? 5포인트 남았습니다. 3,600. 지금 98까지 올라가네. 2포인트도 안 남았네. 가나요? 네. 우리 증시도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96,000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가 정상화가 됐나요? 네. 그러니까 되다 안 되다 그러던데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라이브도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유튜브? 네.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현재 유튜브로 라이브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앱이 조금 오늘 아침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100% 다 정상화된 건지는 계속해서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란 기자, 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 내놨잖아요. 뜨거웠죠. 생각보다 세게 나왔더라고요. 더 넓게. 이게 출범한 지 이재명 정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4개월밖에 안 됐더라고요. 네. 근데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내놨습니다. 자, 어제 대책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규제 지역인 강남 3구, 용산구 4곳 규제 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 용인시 수지,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지역 12곳 등 총 37곳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가 3개죠. 네. 3중 규제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규제까지 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에는 한강벨트만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는가 예상들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서울 전역을 묶을 그러니까 줄이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집 사려면 어디든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네, 그러면 허가를 받을 때 조건이 뭐냐? 2년 실거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서울 안에서 갭 투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른바 전세 끼고 집 사는 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초강력 대책을 내놨냐라고 보자면요. 이른바 어떤 특정 지역만 규제를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게 풍선 효과잖아요. 그렇죠. 요거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국토부는 이를 암수술에 비유를 했어요. 병변의 주변까지 확실히 도려내서 전이를 막겠다라는 겁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이 규제는 오늘자로 발효가 됩니다. 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한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니까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씁쓸한데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보자면 5일장 열렸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일부터는 갭 투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빨리 계약 마무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닷새 남았으니 그 사이에 계약을 해야 한다.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은 어제부터 엄청난 또 이제 혼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대출도 크게 조이기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 시가 15억 초과 25억 미만. 지난번 대책 냈을 때 6억까지 그냥 다 잘라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좀 더 촘촘하게 세분화해서 15억에서 25억. 요건 주택담보대출 4억 원까지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20억 초과 2억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이요. 요거는 재건축 재개발 하니까 이사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출이 조정 27 대책보다 대폭 강화됐는데요. 이게 뭐 서울 전역에 다 해당되는 거니까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있잖아요. 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종전 70%였거든요. 그런데 40%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택이 있는데 또 살려고 한다. 이거는 아예 대출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상가나 오피스텔 이거 비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이거 LTV가 종전엔 7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40%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또 핵심적일 것 같은데요.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 요거 이달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 반영이 됩니다. 네. 이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서민대출이다. 이거 사실
어쨌든 주거를 안정적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전세 대출은 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을 DSR에 넣냐 마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네. 일단 넣기로 했습니다. 왜냐? 임대인의 갭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집값을 자극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주택자 전세 대출에만 DSR 우선 적용하고요. 향후 시행 결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안 살고 그거 전세 대출, 주고 네네. 다른 데서 전세 사는 분들에게 좀 영향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대출 한도도 축소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가격에 따라서 주담대 한도는 아예 제한이 돼요. 네.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스트레스 금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 차주가 얼마나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현재 1.5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그래서 얼마가 줄어드냐라고 보면 연봉 1억 원 차주라고 하면 대출 한도가 최대 8,600만 원, 1억 원 가까이가 줄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만간 한국은행이 아무래도 경기 상황 고려하면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여력이 좀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요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의견 올려주고 계시는데 윤선영님 이사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쩌죠 이렇게 보내셨고 왜 기존에 집이 안 팔려서 또 이사를 못 하시는 분들 지금 거래가 완전 또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절벽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변애숙님은 결혼해서 이제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집장만도 못합니다. 대출 없이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김동희님은 앞으로는 전세 대출도 힘들어지고 월세로 가는 건가요? 벌써부터 추워지네요. 싸늘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해서 이제 갭 투자가 거의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서 그 피해가 또 전세 사시는 분들에게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는데 이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나왔다는 게 중론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규제 지역이 일단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 매매 거래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네. 거래 절벽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이 줄어들 거다. 일단 시장이 좀 조정세를 보일 거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인위적으로 가격을 눌러버리는 거잖아요. 거래를 막아버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얼마나 이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지 또 과거 사례를 보자면요. 거래량은 급감해도 갑자기 신규 물건 가격이 튑니다. 네. 이러면서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어쨌든 거래가 일어나야지 뭔가 실수요자도 뭔가 진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 텐데 거래 단절 수준의 상황이 오면 현금 부자 고액 자산층만 주택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은행의 힘을 빌리지 않는 그 자산가들만. 그럼 이제 양극화가 심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제한, 매물 희소성 때문에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급 주거지만 오른 초양극화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게 특히나 그런데 왜 이렇게 1주택자들이 사실 대출을 끼고서 갈아타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좀 갈아타기를 하는데 이 갈아타기는 사실상 차단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요자 이동성이 차단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초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냉각되면서 가격이 좀 잠잠하겠는데 네. 이게 그러면 안정화냐, 주택가격 안정화로 이어지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는 확실히 좀 잦아들겠으나 어쩌다 한두 건 있는 거래 혹은 현금 이른바 현금 부자들이 거래하는 그 한두 건이 또 시장의 앵커링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청취자분께서 하나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7761님이 무주택자 생애 최초 LTV는 그거는 유지합니다. 70% 유지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네요. 유지합니다. 근데 이제 6개월 이내 전입할 의무는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요. 조금 이게 혼란스럽긴 합니다. 시장의 반응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와, 이게 뭐 난리도 아니랬다라고 합니다. 네. 규제 지역 지정 전에 계약하기 위해서 날짜 앞당기거나 막판 이제 갭 투자를 하려는 아까 20일부터라고 했잖아요. 네. 문의가 빗발쳤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규제 지역 지정되면은요 대출이 당연히 줄어들고요.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가 8에서 12%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까지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그럼 취득세가 1%거든요. 500만 원 내면 되는데 오늘부터는 1주택자 보유자가 주택 추가로 매수하면 취득세가 8%인 4천만 원으로 8배가 급증합니다. 세금만 8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 고점의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 그리고 대출액이 줄어든 사람들 이 대출액이 줄었으니까 당장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약금 걸어둔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거 야 이거 다 허공으로 날리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 주택 그 가격 안정화 대책 이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거 부동산 대책 관련 자료 내려받으려고 국토부 홈페이지에 너무 사람이 몰리면서 그 정도였어요? 접속 장애가 발생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우리 홈페이지 말고 뭐 페이스북이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는 해프닝까지 있었고요. 어쨌든 이거 대책을 이제 주도한 건 대통령실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면서 이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어요. 부동산 얘기하는데 왜 주식시장 얘기를 하냐라고 보자면요. 네.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기조적으로 강조했던 게 뭐냐면 부동산 투기 수요 줄면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서 우리 주식시장,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건전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이제 희망한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속해서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김홍태님이 서울 부동산은 다른 나라 이야기 같군요라고 보내주셨고, 뭐 지역에서는 거의 거래조차 안 되고 이런 경우 너무 많아가지고요. 정은식님이 경기도 안 좋고 물가는 너무 오르고 대출도 힘들고 참 어려운 요즘이네요 보내주셨는데 대출 받기도 어려워졌는데 최근에 그 시중금리가 올랐어요. 그 보통 변동금리형 주담대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요거 산정 기준이 코픽스라는 겁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해서 산출하는데 이게 어쨌든 조달 금리잖아요. 은행권이 만약에 예적금 금리 올리거나 높은 금리로 은행채 발행하면 코픽스가 오릅니다. 그런데 이 코픽스가요. 1년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달 대비해서 0.03%포인트 올라서 2.52%.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상금리 붙여가지고 내 진짜 대출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달보다 오른 거 작년 9월 이후 1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사실 8월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인하 기조 따라서 코픽스도 줄고 떨어졌는데 이 지난달에 은행채 금리가 갑자기 튀어 올랐대요. 그러면서 코픽스 금리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 한도도 줄어드는데 금리까지 오르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죠. 이 코픽스는 은행들이 바로 주담대 금리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연 3.85에서 5.25%였는데요. 오늘부터 3.88에서 5.28%로 0.03%포인트가 오릅니다.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국정감사 최근에도 있고 한데 일단 쿠팡이 공정위 제재를 또 받았습니다. 250만 원 과징금 받았습니다. 이거 왜 그랬냐 봤더니 지난해 4월 와우 멤버십 월가격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나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올 때 앱 초기 화면을 보면 눈속임으로 기존 구독자가 동의하도록 유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이거는 진짜 눈에 잘 띄는 청색 버튼으로 아주 크게 제시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기 이건 화면 구석에 아주 작게 배치합니다. 잘 안 보이게. 네. 그리고 상품 구매 단계에서는 이 구독자가 익숙한 결제 버튼과 같은 크기 색상으로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슬쩍 끼워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랐나? 또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기가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구매하려면 그냥 동의하게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자진 눈속임을 자진 시정하면서 착오로 동의한 구독자에게 철회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48,000여 명 신청했어요. 우와. 그러다 보니까 최소 48,000명이 속아서 이거 눌렀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 귀찮아서 신청 안 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아서 아마 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징금이 250만 원이요? 네. 이게 자진 시정했다라고 해서 더 센 제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알고란의 고란 기자 통해서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부르는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요커라고도 발음을 했었는데 두 글자로 이렇게 명기를 합니다. 단체 관광객,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됐죠. 그러면서 도심의 상권 조금씩은 더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정부는요,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만 명이 우리나라를 더 찾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예전처럼 속된 말로 싹쓸이 쇼핑이 아니라 편의점에 들러거나 아울렛 가서 싼 걸 사거나 좀 과거라는 그 쇼핑의 패턴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과연 과거만큼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설왕설래 하더라고요. 윤성우님, 유쾌라고 유쾌한 오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안진수님이 커피는 저와 상관없는 것 같다는 점점점 하면서 정답 맞추셨는데, 안진수님 그 글 자주 올려주시는데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835님, 청취율 조사는 서울에서만 하나요? 저는 부산인데요. 이렇게 보내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예, 전국적으로 갈 겁니다. 예, 서울 수도권만이에요? 그래요? 저도 몰랐었네 이런. 예, 아이고, 아무튼 그래도 8835님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8322님, 오늘은 그 40명 안에 제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답 유객기요라고. 유객 아니고 한 글자가 틀리셨네요. 네. 김정호님,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방금 글 써주신 KBS 콩으로 정답 올려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청취율 조사는 수도권에서만 펼쳐집니다만 커피 쿠폰은 전국으로 갑니다. 매일 40분께 보내드립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그 정답을 9730 샵 9730 문자 메시지,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하려면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그냥 노력으로는 안 된다. 노력을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았죠. 또 한켠에서는 비꼬는 말로도 말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Z세대들은요, 완벽한 결과보다는 그 노력하는 과정을 더 중시한다고 하는데요. 가치관이 달라진 걸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김주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과, 결과보다 과정. 사실 우리가 쓰는 말이기는 한데 Z세대들이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최근에 어떤 SNS에서 유행하는 챌린지나 릴스 영상 흐름을 보면 네. 이런 흐름이 굉장히 좀 많이 두드러지는데요. 과정을 좀 기록하려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는 불합격했지만 지원한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입사 지원 과정, 취업 준비 과정을 영상으로 남긴다거나 맛집 사장님이 될 것도 아닌데 달걀 오믈렛 예쁘게 만들기에 도전하는 과정을 남기는 식입니다. 이 유튜버는 무려 좀 112일 동안 6,180개의 계란을 사용하면서 본인의 오믈렛 만들기 도전 과정을 매일매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이것 말고도 땡땡 도전기, 땡땡 지망생 같은 이름을 붙여서 본인 스스로를 좀 도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좀 SNS에 쌓아 올리고 있는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요. 대학내일은 이렇게 결과보다 성장 과정 자체를 좀 중시하는 Z세대의 태도를 빌드업 아이덴티티라고 정의해왔습니다. 빌드업.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오믈렛 만드는 과정도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는 거고요. 네, 매일매일. 투자하는 과정을 남기는 Z세대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방금 전에 코스피가 3,700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금 3,707포인트까지 올라가서 상승률이 1.3% 넘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요. Z세대가 과정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옛날부터 결과보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태도는 늘 있어 왔긴 한데요. 올해 이런 경향이 유독 두드러진 이유는 바로 좀 불안 관리라는 게 이 Z세대들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좀 본인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려는 흐름이 이 세대에서 좀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완벽주의, 결과주의를 버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흐름 때문에 어떤 완벽한 결과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나아지고 있는 과정 자체에 좀 더 가치를 두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더라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못했더라도 그 과정을 조금 더 중시하겠다. 그중에서도 특히 꾸준히 하는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별것 아니더라도 좀 아까 오믈렛 만들기처럼 본인의 도전을 매일매일 기록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는데요. 이 오믈렛 영상에서도 처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이 사람 언제 오믈렛 예쁘게 만드나, 언제 성공하나 좀 두고 보자 같은 반응들이 줄을 이뤘었는데 도전이 계속되면서 저가 굉장히 멋지다라는 흐름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112번째 도전기 영상 댓글 보시면요. 이런 실패를 굉장히 공개하고 퍼뜨려줘서 고맙다. 도전기 영상 댓글 보시면요. 이런 실패를 굉장히 공개하고 퍼뜨려줘서 고맙다. 나도 이거 보면서 좀 뭔가에 꾸준히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된 것 같다 같은 댓글이 무려 1000개 이상 달렸습니다. 아니, 오믈렛 만드는 영상을 112번이나 시도한 거예요? 매일매일. 네. 대단하네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그러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막 언제 성공하나 좀 두고 보자였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는 게 굉장히 멋있다 같은 반응으로 좀 점차 변한 혹시 거죠. 그겁니까? 계란이 이렇게 반으로 탁 하면 착 터지면서 쫙 퍼지는 맞습니다. 거? 그 오믈렛입니다. 어렵죠 그거. 근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게 네. 젊은 세대들이 어떤 그 불안한 경제 상황, 불안한 고용 시장 그 심리가 좀 기저에 깔려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많이들 이걸 느끼나 봐요. 그렇죠. 이런 도전 계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가볍게 뭐 취미생활 같은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네. 빵 만들기, 그림 그리기, 노래 만들기처럼 좀 취미를 중심으로 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후에는 점차 본인의 어떤 취업이나 생계와 관련된 도전 내용으로 많이 번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하나씩 회사 입사 원서 접수 과정을 올리는 계정, 뭐 번아웃으로 인한 퇴사 후에 아르바이트에 도전하는 계정, 뭐 지역 대학 졸업 후에 서울 상경 취업 도전기 같은 이런 기록 계정들이 많아졌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고용률이 43.5%로 코로나 이전보다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취업난 속에서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준비생 시간으로 머무는 게 굉장히 길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결과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나 어떤 본인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만나본 한 친구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완벽주의가 아니라 완성주의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완벽하게 하기 예. 위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내가 목표한 일 꼭 하나 완성하자라는 걸 목표로 하게 되니까 오히려 좀 부담 없이 하게 되고 결과도 더 좋아지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건강한 정신이네요. 그렇죠. 본인이 계속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려는 거죠. 완벽주의가 아니라 완성주의. 네. 멋있다. 근데 이게 이제 취업 준비생 시절에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취업을 했거나 네. 창업을 했는데도 일하는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요? 요즘 이런 영상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좀 화제가 된 노동 기록 영상으로는 1인 유리창 닦기 사업가의 유리창 닦는 영상, 뭐 제주도에서 상경에서 서울에서 갈비집 창업에 도전하면서 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영상, 매일매일 본인이 치킨집 주방 청소를 하는 과정을 올리는 영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한 가지 흐름이 발견됩니다. 이전에도 직장인 브이로그 같은 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이런 브이로그는 주로 좀 얼마나 멋진 직장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직업적인 기록에 초점이 있었다면 네. 지금 노동과정 기록은 흔히 말하는 좀 블루칼라, 육체적인 어떤 그런 작은 노동의 기록들로 확산된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오고 Z세대 친구들이 굉장히 이런 영상에 주목하는 이유 자체를 AI 시대에서도 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노동 가치를 응원하려는 심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봤는데요. 예. 어떤 일의 완성도보다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사람이 얼마나 내 몸으로 좀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노력을 쌓아 올리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 경쟁력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좀 커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1273님이 경쟁은 심하고 성공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생긴 것 아닌가 싶네요. 라고 정확한 네, 완전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러면은 Z세대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른바 버킷리스트라고 네. 하는 거. 여기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가 최근에 Z세대 친구들한테 버킷리스트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과거하고 좀 굉장히 달라진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령 이전의 20대들은 뭐 마라톤 대회에서 1등하기, 체중 몇 킬로 이상 감량하기, 올해 안에 뭐 땡땡 대기업 합격하기 같은 결과 중심의 목표가 굉장히 네. 많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마라톤 대회 1등이 아니라 매년 참가하기. 그리고 뭐 체중 감량이 아니라 매일 헬스장 출석이라도 하기. 그러니까 가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출석 일단 도장이라도 찍자. 시도하고 꾸준히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형으로 굉장히 많이 바뀐 것들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당장은 어떤 알 수 없고 본인 미래가 좀 되게 확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창한 버킷리스트를 그리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을 좀 목표로 삼으려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성세대들도 좀 같이 따라해보고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과보다- 헬스장 가보기. 그렇죠. 헬스장 가보기. 네. 그렇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일단은 뭐 건강한 정신인데 직업에 대한 가치관도 그러면 달라질까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진 경향들을 좀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요. 요즘은 어떤 기업 입사가 내 커리어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가령 최근 좀 발견된 트렌드로는 퇴사하고 유학에 가거나 네. 회사에 다니면서도 대학원을 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대학원 진학률 자체도 굉장히 좀 높아졌고요. 또 대한민국 누리집에 따르면 유학생 수가 22년부터 꾸준히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유학 컨설팅 업계에서는 20대 중후반뿐만 아니라 30대 중후반까지도 유학에 새롭게 도전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학은 대학생이 뭐 교환학생 가거나 아니면 새롭게 좀 언어 공부하러 가기 위해 가는 정도였는데 좀 흐름이 많이 바뀐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렵게 붙은 회사를 그만두고 네, 그만두고. 다시 유학 가거나 네. 대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유는요? 요즘 30살이 진짜 30살이 아니라 옛날에 20살과 좀 비슷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에 이제 어르신 사이에서도 곱하기 0.8 해야 된다. 아, 그래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 그쵸. 건강 나이. 그쵸. 그래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생애 주기 자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런 인식 변화가 직업관에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한 30 정도 되면 이미 취직하고 가정도 좀 꾸려야지 하는 생각이 좀 당연한 사회의 흐름이었다면 요즘에는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30대까지는 좀 도전생 신분으로 살아보자 해서 인턴도 해보고 유학도 가면서 나한테 진짜 잘 맞는 일이 뭘지 좀 탐색해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스펙 자체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외국어 역량도 키우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글로벌 경험을 쌓으려는 것도 있고요. 유학을 가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전반적인 환경이나 인간관계 같은 것들을 다시 세팅해 보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학이라는 기회 자체를 어떤 자기 정체성의 회복이나 자기 리뉴얼을 위한 기회로 생각하고 도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30살이면 충분히 도전을 시작할 나이 이렇게 그쵸. 본다는 거죠. 옛날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 김광석 씨의 30 즈음에를 요즘 30살이 들으면요 별 감정 못 느낄 것 그쵸, 같은데 그쵸. 그렇죠. 한 요즘에 40 정도 돼야 예전 30 즈음에 이런 걸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짠함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또 요즘에는 평생 직장의 개념도 사실 많이 흐려지고 있잖아요. 이직에 대한 생각들은 그럼 어떨까요? 이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자유롭게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어떤 이직보다도 전직, 그러니까 아예 본인이 해왔던 일과 다른 일을 새롭게 도전하려는 이런 전직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도 좀 눈에 띄는 트렌드입니다. 저희 대학 내 20대 연구소 직장생활과 커리어 기획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일로 앞으로의 커리어를 쌓고 싶다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의 38% 정도로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지금 세대한테는 좀 다양한 직군을 경험해 보면서 성공과 실패를 겪어보는 게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데요. 본인이 좀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지면 나중에 뭘 하더라도 새로 좀 도전해볼 커리어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예전에는 이제까지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아예 새로운 일로 도전하는 전직이 되게 어려운 일처럼 좀 느껴지기도 네.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나 직장인 커뮤니티 같은 게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도 많이 해보고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다른 직업을 좀 간접 체험도 해보고 이런 계기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전직에 대한 진입 장벽 자체가 낮아진 것도 어떤 한 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또 새로운 일을 배우기도 참 쉬워진 시대이고요. 그쵸. 여러 곳에서 유튜브 같은 배울 수 것도 있으니까.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몇 명의 생각, 마음의 변화일지 이게 사회 구조적인 변화랑도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좀 이런 어떤 유학이나 전직 같은 현상들이 비혼, 1인 가구, 딩크족 증가 같은 사회구조 변화도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는데요. 네. 좀 경제적 책임이 오롯이 나만 책임지면 되는 이런 구조에서는 뭐 가정을 부양한다거나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담이 있는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중간에 직업을 바꾸는 이런 과감한 선택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본인이 뭐 잘 맞지 않는 일을 힘들게 하면서 어떤 조직 안에서 최고의 자리에 좀 도달하기보다는 평생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으니까 좀 내가 좋아서 재밌게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효능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지금 세대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2081님이 젊을 때 도전 많이 하세요. 나이 들면 엄두가 안 나거든요. 라고 보내주셨고, 염장환님은 도전일지 현실 도피일지 잘 생각해봐야 할 듯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기성세대나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어렵게 들어가는 회사 진득한 다니지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도피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 대학내일이 최근에 쉬었음 청년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좀 발견한 좀 슬픈 사실이 네. 한국 사회가 30살만 되어도 진로를 바꾸기가 정말 어려운 이런 경직된 사회다라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한 번 본인이 정한 진로를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아, 난 실패하면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신중해지고 또 지금 하는 일이 잘 맞지 않는 청년들은 내가 이 일 그만두면 다시 도전할 수 없어. 나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쉬었음 청년이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어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콘텐츠가 유행한다거나 뭐 30 이후에도 유학이나 전직에 좀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이걸 또 보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문화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땐 좀 청년 세대가 찾은 새로운 생존 방식처럼 좀 보여집니다. 어렵게 얻은 직장 관둬? 뭐 취업이 어려운데 유튜브 찍고 있어?처럼 기성세대 분들이 보시기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더 오래 즐겁게 일하기 위한 지금의 청년 세대가 찾은 어떤 생존 방식인 만큼 여기에 일단 지지와 응원을 좀 보내주시면 어떨지 작은 좀 바람을 보내봅니다. 또 청년 세대들뿐만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의 네. 흐름이기도 한 거니까요. 안기영님이 제 동생도요 40살에 전직을 해서 일하고 있어요. 오.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걸 나이 들어서 늦게 알았지만 늦어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응원하고 있다고 보내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응원합니다. 대학내일 김주희 연구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 열흘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도 한미 양국이 빠른 속도로 입장을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우리 기업 총수들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 총수들은 한미 관세협상을 지원 사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2분 흘러가고 있고요. 저희 방송 끝난 다음에 이 영상이 유튜브로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거를 2배속으로 들으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오후 시간이라면 다시 듣기 하고 계시다면 몇 배속으로 듣고 계신가요? 1.25, 1.5, 2배속?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70%가 영상을 배속으로 시청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심리학개론 시간에 빨리 감기의 심리를 파헤쳐봅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재밌습니다. 네. 교수님도 혹시 좀 빨리 듣기 빨리 보기로 영상 시청하세요? 저도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네. 보셔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 청취자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빨리빨리 민족이어서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겁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어였잖아요. 빨리.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했었냐면 우리나라 국제전화 코드가 82번인 건 우연이 아니다. 이런 막.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빨리. 근데 영상을 빠르게 보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들이 꽤 많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너무 많은 컨텐츠
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뭐 유튜브도 있고 OTT도 있고 소셜 미디어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예. 그 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효율적으로 정보를 소비하고 싶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정보를 효율적으로 소비하겠다. 네, 네. 압축해서.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놓치시는 게 분명히 있죠.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집중력을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미 뭐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인간의 평균 집중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균 집중 시간. 왜 네. 그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저학년일 때는 한 그 수업 시간이 한 40분도 안 되고 네, 네. 이게 45분, 50분 이렇게 좀 늘어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네. 대학교 가면 막 2시간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집중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일단은 그 시간으로 따져보면 1시간짜리 영상을 2배속으로 보면 뭐 계산상으로는 30분 만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략 한 30분은 진짜 효율적으로 쓴다는 겁니까? 근데 2배속으로 봐서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해서 예. 입력되는 정보의 양도 절반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양은 똑같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계속 배속으로 보면서 쉴 새 없이 정보를 넣기만 하면 우리 뇌는 그냥 감당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컴퓨터처럼 이거 압축하기 안 됩니까? 뭘 다 압축 안 됩니까? 그 생각 못 해봤는데 그건 좀 어렵고요. 게다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2배속으로 봤는데 자꾸 피곤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2배속으로 보고 남는 시간이 그냥 쉽니다. 그럴 거면은 그냥 원래 배속으로 보시는 게 더 예.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를 소비하는 분들도 계신데 재밌게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빠르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20분짜리 영상을 2배속으로 10분 만에 보고 네. 10분짜리 하나 더 볼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네. 계산은 가능한데 네네. 그게 컴퓨터 그 압축 파일처럼 제대로 압축돼서 남느냐는 따로 또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빨리 영상을 보면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을 아낀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용을 기억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럼요. 그 내용이라는 게 사실은 뭐 아주 피상적인 정보만 얘기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죠.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진짜 중요한 내용들. 맞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맥락 이해하고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정보만 기억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면에서 표현하고 싶은 감정 이런 것들은 포착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디테일 다 놓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누군가가 세부 내용을 조작해서 얘기해줘도 그렇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김태훈 교수님의 말씀을 2배속으로 듣고 있으면 김태훈 교수가 2배속으로 들어도 괜찮대라고 잘못 얘기해줘도 아 그래? 아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성취감 같은 건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냥 끝냈다는 수준의 성취감이죠. 내가 뭔가 하나 다 그냥 봤다. 끝냈다. 다 봤다. 1시간짜리 30분만 네. 봤다. 뭐 16부작 1시간 요약본으로 나 내용 다 알아. 그런 수준의 성취감이지 우리가 무언가 콘텐츠를 소비할 때는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그걸 음미하거나 때로는 거기서 울림을 느끼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예전에 스페인 드라마였나? 그거를 볼 때 1.5배속 2배속으로 들었거든요. 네. 어차피 제가 스페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네네네. 그냥 그들이 말을 빨리 해도 되는 것처럼. 근데 정말 중요한 그 배우들의 감정 연기 이런 건 다 놓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요. 또 포기해야 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영상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뭔가 긴박감 넘치는 게 아니라 네. 더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배속으로 보면 예. 입력되는 자극은 많은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거의 없고 또 정보는 많지만 몰입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이건 자극 과잉 상태인 거예요. 계속 자극만 과다하게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지루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2배속에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네. 내가 뭐 듣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러게요. 지금 안정래 님도 너무 2배속으로 보다 보니까 느린 것이 답답해지고 지루해져요. 이렇게. 근데 이게 빨리 듣기, 빨리 보기에 적응된 사람들은 오히려 네. 그 집중이 더 잘 된다.
천천히 볼 때가 더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지금 빨리 말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 이렇게 제가 지금 빨리 말씀드려도 래퍼처럼. 네. 그러니까 평소보다 빨리 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빠르게 돌리면 빨리 말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못 네. 알아듣는 건 아니고 알아듣긴 알아듣죠. 네. 그럴 때 오히려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네. 근데 이게 컨텐츠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네. 그냥 예를 들어서 강의나 정보 전달 목적의 컨텐츠라면 2배속으로 봐도 크게 차이가 없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아하, 네. 네. 최근에 관련된 논문이 출간이 됐는데요. 보니까 영상에 강사가 직접 등장하거나 네. 아니면 시각적인 요소가 많은 컨텐츠는 실제로 이해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막이 있어도 큰 차이가 없어요.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적인 부담,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만족도. 네. 배속으로 볼 때 만족도가 컨텐츠의 내용은 다 받아들였는데 만족도는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랑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의 말투, 감정, 표정, 네. 공기까지도 느끼면서 대화를 해야 이게 나한테 남는데 그렇죠. 누구한테 야 나 바쁘니까 친구야 말 좀 빨리 해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또 남는 것도 어려운 거고. 요즘에는요 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드라마 너무 길고 네. 책도 두껍고 하다 보니까 요약본부터 보고 어디서 하이라이트 아니면 해설 네. 같은 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정주행하는 거.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는 소비자들이 사용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략. 네. 왜냐하면 소위 컨텐츠 홍수 시대에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고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무턱대고 봤다가 너무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러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책도 그 광고라든지 이런 거 보고 샀는데 네. 아니면 누구 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해서 봤는데 진짜 딱 끝까지 다 못 읽고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자원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네. 손해보는 거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손실 회피가 아닐까 싶고 그래서 일단 요약본으로 거르고 괜찮아 보이는 걸 고르자. 이런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일종의 주의 경제의 영향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주의는 경제요? 어텐션. 오. 네. 그 최근에 이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소비자의 주의를 두고 경쟁하는 시장이 계속 관심을 네. 뺏어야죠. 네네. 더 자극적으로 막 그냥 그 시청자의 5초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치, 초반에 그걸 왜 후크라고 하죠. 네. 앞에서 딱 낚아채야 된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썸네일 계속 나오게 되고 그리고 홍보 문구 이렇게 해서 자꾸 사용자를 붙잡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소비자가 모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거에 끌리지 않겠어. 나는 요약본 보고 그리고 내가 직접 컨텐츠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내가 선택한다는 건 스스로 통제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자기가 통제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똑같은 컨텐츠를 봐도 훨씬 더 몰입도도 높아지고 만족감도 커지게 됩니다. 왜 그 업무 같은 것도 네. 공부도 그렇고 시켜서 하는 거랑 내가 통제감을 갖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거랑 만족감이 다르듯이 맞아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성공예감 별책 부록 토요일 방송 지난번에도 우리 교수님하고도 네. 같이 했던 것처럼 별책 부록 코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우선 어떤 책인지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된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많더라고요. 네, 거기서 정확하게 그 핵심들만 일단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흥미로운 건데 이거는 좀 그렇고 뭐 이렇게 고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실제 책을 볼 때도 이해가 더 잘 되죠. 네,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점점 그 합리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것도 합리적인 전략.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으로 네. 쓴다는 네. 그렇게 또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게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빠른 속도. 요약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긴 콘텐츠, 호흡이 네. 긴 거 답답해하고 못 견디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 그 속도에 분들 중독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분들 꽤 많아지긴 했습니다. 요즘에. 도파민 시대라. 네.
근데 인간은 진짜 엄청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빠른 속도나 요약에 익숙해지면 이게 중독이라기보다는 그걸 오히려 정상 상태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빠른 걸. 네. 그러니까 1.5배속을 정상으로 보고 1배속으로 하면은 저 사람 말 왜 이렇게 느려? 그렇죠. 네. 그래서 1.5배속이나 2배속이 정상 상태,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되면 뇌의 작동 방식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게 돼요. 요즘에 그 유튜브도 편집할 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왜 우리 방송용으로 마가 뜬다고 하는데 네네. 그걸 다 쳐내요. 아,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아, 네. 이탈을 하니까. 네. 왜 노래 그 중간 간주가 사라지는 것처럼. 네네. 간주 점프. 그렇죠. 간주 점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기존의 속도는 그냥 느린 게 되고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자꾸 소비하게 되면요. 깊은 수준의 처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품질도 만족도도 모두 떨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도 품질이. 네. 기억은요. 단서가 많을수록 좋은데 배속으로 보면 단서들이 다 사라져요. 단서가 많을수록 기억의 품질이 좋아지는데. 네.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김윤경 님이 저희 집 큰아이가 2배속으로 영상을 많이 보던데 요즘 부쩍 말이 빨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정상 상태가 되니까. 네. 그러게요. 그러면 심리학자로서 이 네. 빨리 감기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다고 권하세요? 일단은 꼭 필요할 때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나 정보 전달 목적의 컨텐츠인 경우에는 뭐 필요할 때 쓰셔도 괜찮고요. 다른 거 감정선을 따라가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그냥 원래 배속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배속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꼭 효율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는 네, 것도 맞습니다. 배웠고요. 네. 김영희 님이 너무 빨리 들으면 뇌에 안 좋다고 해서 1.2배예요. 1.2배까지 한번 좀 타협을 해보시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증시 상황이 매우 좋죠. 지금 코스피가 1.62% 오른 3,716. 사상 처음으로 3,700선 돌파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96,000원 거의 97,0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등 2%대, 현대차는 8%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투자의 현장인데 조선시대 투자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조들의 투기 역시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 현장 이한 작가와 재미나게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